안녕하십니까. 더라이브의 한상원. 최욱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전화를 걸어서 보도에 개입했던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이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우리 더라이브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더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눈치만 볼 테니까요. 여러분 확실히 한번 도와주셔요. 네, 더라이브 오늘도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 웨이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더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 더 이슈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어떤 이슈든지 누르면 나오는 시사자판기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성대모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시켜가지고 네. 얼굴이 많이 뜨거워져 네.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랑 네. 홍준표 전 대표 갈등 소식이라고요. 네네. 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현 대표 입장이죠.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PK 지역, 본인의 고향이에요. 창녕 밀양 지역에 나는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아니 중진들 수도권 험지 나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는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또 험지에 나가라고 주장을 한 당내 지도부에서는 좀 곤혹스럽겠어요? 네, 곤혹스럽죠. 지금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칼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홍 전 대표는 왜 굳이 PK로 나간 것이냐? 여기서 첫 번째 최피셜 나갑니다. 네, PK에 터잡고 대선 가자. 이게 아마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네. 네. 근데 저는 일부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를 보시면 민주당이 PK 지역을 휩쓸었어요. 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광역지자체장이 모두 다 민주당이고요. 네.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PK에서 60% 이상 득표 못하면 집권 못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PK를 지킬 것인가? 나라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명분을 이렇게 내세웠어요. 네. 자, 그런데 수도권 험지와는 거리가 좀 있죠.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이번에 털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풍찬노숙했어요. 네. 원외에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예, 지금 현재 직업 뭐죠? 홍준표 전 대표. 유튜버죠. 유튜버입니다. 예. 유튜버. 네. 유튜버도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많이 사람들 트래픽 올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는 원외에서는 내가 찬바람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래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친홍 들어보셨습니까? 배현진 전 아나운서. 한두 분 정도 네.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지인이라고 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외톨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번에 내가 원내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 아니겠나. 최피셜로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네. 굳이 수도권 출마를 강권하는 이유,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두 번째 최피셜 나갑니다. 네, 뭐냐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경쟁자를 견제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현 대표는 나야. 네. 지금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는 경쟁자는 대선 경쟁자입니까? 대선 경쟁자, 대권의 경쟁자. 그러니까 당대당 경쟁자도 중요하지만 당내 경쟁자도 경쟁자는 경쟁자. 그럼요. 네. 이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정입니다. 네. 완전 저의 개인적인 소설인데 네. 자, 정치 1번지 종로에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한번 나가보세요. 네. 왜? 이미 전에 대권 주자였잖아요. 네. 대권 주자급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낙연 전 총리를 무찌르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오면 네. 황 대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개선 장구 치하해주고 너무 좋죠. 네. 당의 승리죠.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낙선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지. 네. 상대편인데. 좋지는 않지만 예.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당내에서 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당내 경쟁자가 저절로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최피셜로 봤을 때 너무 잔인한 최피셜이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나쁘지 않은
수위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와야 말인데 그쵸. 사실 황 대표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한번 붙어줘야 되는데 나올 중진이 없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어차피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저희 동네예요. 동작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김태호 전 최고위원 나와주면 좋겠는데 PK에서 이미 예비 후보 등록하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그 수도권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항명을 한 거예요. 또 누구 있을까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다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수도권 심각한데 인물 없네 이 고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반항까지 하니까 고심이 깊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잠재적 대선 경쟁인데 네.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최피셜인데 네. 나갑니다. 자, 황고집. 네. 이 황 씨 고집 세다 이런 얘기 그렇죠. 옛말도 있습니다. 네. 최 씨도 고집 세다고 하는데 네. 황 씨는 못 이긴다 그래요. 저희 어르신들이 황 씨하고는 말싸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홍고집이 등장을 했어요. 네. 황고집, 홍고집 어디가 더 셀까요? 황고집이 세다면서요? 네. 저의 최피셜이니까 네. 이번에는 홍고집이 이긴다. 왜 그렇죠? 수도권으로 못 끌어와요. 네. 황교안 대표가. 네. 홍 전 대표가 아마 PK를 고수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컷오프를 하겠다 그랬어요. 공천 안 주면 되죠. 공천 안 주겠다. 컷오프 하겠다 그랬더니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나를 어느 지역구에 놔도 난 1위야. 어떻게 1위를 컷오프해? 1위를 컷오프할 수 없죠. 또 컷오프는 현역 의원에게 적용하는 거야. 난 지금 원외 인사인데 어떻게 하나? 황교안 대표가 물론 그렇긴 해. 현역 의원에게 컷오프를 적용하는 거야. 하지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암시했어요.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컷오프의 명분도 그렇고 홍 대표는 PK 출마를 감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의 상상이라는 거 네. 짚어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그 약식 기소됐던 의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거 소식이었어요. 놀랄 만한 일이에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네. 이 불구속이지만 정식 재판에 기소된 의원이 있고 네. 약식 기소된 의원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 많죠. 김태흠 의원, 장제원 의원, 곽상도 의원, 그리고 보좌관. 네. 민주당은 누가 있냐면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네. 이분들이 약식 기소를 검찰이 했는데 재판부가 아니야 이거 정식 재판 해봐야 되겠어. 유무죄도 다퉈보고 그리고 여기에 벌금 양형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이게 조금 심각해지는 양상인데 네.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법의 비음만 나오면 이 법도리 변호사가 달려와요. 또 그분이. 저기 와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법입니다. 네. 약식 기소 쉽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약식 기소예요. 이거 뭐 징역할 거 없다. 근거까지 안 나오겠다. 벌금 정도네. 그래서 재판부에 약식으로 청구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약식 기소입니다. 반대로 정식 재판이 있습니다. 네. 정식 재판은 뭐냐면 피고인들이 약식이 됐는데 벌금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를 정식 재판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검찰에서 네. 이 건을 좀 약식 기소로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재판부가 이건 정식 재판으로 갑시다. 이런 네.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아요. 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하는 경우 이번에 베드 파더스 사건 네. 그런 사건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 30건 하면 한 건 정도를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넣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네요.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박피셜 나갑니다. 네, 이건 벌금으로 끝날 게 아닌데. 뭔가 징그럽게. 뭔가 좀 심각하다 이겁니까? 예, 원래 이 정식 재판하는 거는 유죄 확신이 좀 없을 때 재판부가 이거 무죄 아닌가 이랬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다 동영상 봤잖아요, 국민들. 누가 봐도 폭행도 있었고 국회법 위반이 확실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갔다. 벌금이 아닌 그 이상. 징역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럼 연루된 의원들은 첫 굉장히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이 검찰에서는 요 약식 기소 의견을 냈는데 네. 재판부는 이거 정식 재판 가야 돼. 그러면은 검찰은 좀 빈정상하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겠죠, 일단. 맞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박피셜입니다.
안 그래도 봐주기 서로 말이 많은데 일을 또 벌리네. 네. 아니, 누구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법원이 이제 일을 좀 벌린다 이런 느낌이 아마 네. 검찰 입장에서는 좀 들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수사 관련해서 뭐 균형적인 수사다, 또 뭐 여당, 야당 맞췄다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너무 맞춘 거 아니냐? 말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또 이것을 정식 재판에 넣음으로써 일이 커진다. 이게 두 번째 피셜입니다. 네. 자, 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총선하고 또 연결되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 정식 기소로 올라간 의원들이 이번에 뛰어서 이길 만한 의원들이에요. 네.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 자,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가산점 주겠다 그랬는데 이건 말이 좀 안 되고요. 네. 다 부인됐고 그렇다고 해도 불이익을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당에서 사실은 막아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좀 정식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아하. 이들은 당선이 돼도 의원직 상실이에요. 그럼 지금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5만 가지 계산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안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출마 자체를 못 해요? 출마할 수 있는데 무효가 됩니다. 당선돼도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당선 무효형, 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정치인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오는 형이죠.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더 이슈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퇴근하세요. 거대한 연극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론스타 관련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고요. 저희 더 라이브에서도 또 추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도 KBS 9시 뉴스에서 론스타 관련 사건 보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존재 그리고 쟁점이 드러나서 저희 더 라이브에서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론스타 전문가라 불리시는 분이시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오늘 9시 뉴스에서도 론스타 관련해서 다루고 저희 도라이브도 이틀째 다루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론스타 관련해서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9시 뉴스가 이거 터뜨렸나 봐요. 실시간 검색어에 관련자 이름, 네. 김석동, 추경호 네. 이 검색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저희 방송에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막내 PD가 2분 정리를 해드렸죠. 자, 오늘은 제가 복습 차원에서 30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이제 MC도 나서네. 설마 PD가 저를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자,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그때 미국계 사모펀드였던 회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의 헐값에 사들인 일이 발생합니다. 대형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을 어떻게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금융위원회에 도착했던 팩스 5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라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팩스 내용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많이 있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아 넘깁니다. 이때 무려 4조 7천억 원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먹튀 논란이 일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팔고 난 이후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용인즉슨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우리 정부 때문에 늦어져서 5조 원의 손해를 봤으니까 그 돈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분쟁이 진행 중이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제법이죠? 예. 네. 근데 막내 PD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단어가 다 어려운 단어들인데. 네. 뭐 약간 좀 덧붙일 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 숨겨진 쟁점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스모킹 건입니다. 근데 조금 복잡해서 아마 영화 같은 데서는 조금 생략된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KBS가 새롭게 밝혀낸 쟁점이 있습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뭔가 좀 이 문제가 있었다. 요거를 밝혀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은행을
은행은 일반 회사랑 달리 돈만 낸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적당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적격성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네. 문제는 그 적격성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산업자본이어서는 안 된다. 소위 이제 금산분리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네. 오늘 이제 요새 와서 다 드러난 점은 이제 론스타는 인수 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인수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산업자본이면 은행법상 의결권 가진 주식을 4%까지밖에 못 갖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론스타가 만약에 산업자본이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론스타가 그 사실을 숨기고 네. 나는 이제 산업자본의 그 숫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인수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금감이죠. 금감이가 방망이 두드려서 그래 너 그럼 외환은행 가져.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그쵸. 내가 인수 자격이 없는데 그걸 속여서 네.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자, 산업자본이 아닌 자처럼 해서 외환은행 그냥 덜컥 먹은 게 이게 왜 문제냐면 설사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어도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의문의 팩스 5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문의 팩스 5장의 용도는 뭐냐면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좀 별도의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거였는데 산업자본 이슈는 뭐냐면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한 금융기관이어도 못 사. 못 사. 네. 어떤 조건이어도. 어떤 자, 조건이어도. 그럼 네. 여기서 제가 네. 질문 들어갑니다. 뭐 론스타야 돈 벌고 싶으니까 뭐 자격 막 숨기고 감춰가지고 원래 이렇게 사고 싶겠죠. 그럴 수 그것까지 있죠. 인정합니다. 네. 근데 왜 우리나라 금융위는 그것을 승인을 해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고요. 네. 사실은 론스타가 이렇게 뭐 나는 산업자본이 아니에요 하면서 인수 신청서를 냈을 때 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 다 맞아? 이 숫자 맞아? 혹시 더하고 빼기 잘못된 거 없어? 니네 빠뜨린 거 없어? 이걸 봤어야 되는데 네. 그냥 도장 두드리고 말았던 거고 사실은 그때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각본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있었던 회의에서요? 그거는 이제 10인 비밀대책회의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7월 달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오고 금감위에서도 오고 외환은행 사람도 오고 뭐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는 사람도 오고 그래갖고 10명이 모여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서 판다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모피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모피아는 그렇다면 이게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앞에 F가 이제 양쪽으로 쓰이는 건데요. 네. 앞에 MOF는 Ministry of Finance, 그러니까 구재무부입니다. 그리고 뒤에 FIA는 이제 마피아에서 따온 FIA. 그래서 재무부가 마치 깽단 조직 같다.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사람들은 상명하복 조직이고 딱 군대 같아요. 그래서 선배를 사수, 네. 후배를 조수. 이거 사수, 조수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네. 뭐 대충 알아드시는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렇게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좀 저속한 표현 쓰면 끈적끈적한 그런 집단입니다. 아니,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 관료, 즉 모피아가 네. 자격도 안 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부실금융기관이 되면 근거가 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주도적으로 움직였겠습니까? 이제 모피아가 하는 일은 더 높은 데서 오는 어떤 요구가 있으면 자기는 그거 처리해주는 소위 말하는 좀 뭐 우리나라 그 자랑스러운 관료를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관료 중에 일부는 적어도 그런 기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오늘 나오는 사람 그분들이 꼭 기술자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 론스타 하면 빠질 수 없는 이름들이 네. 몇 개가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실명 보도가 있었죠. 자, 오늘 네. KBS 9시 뉴스에서 론스타 사건 방금 말씀하신 그 핵심 인물들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보내게 해준 거예요? 소송 들어온다고 누가 예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걸 단정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그때 관련 자료를 전부 보시고. 자, 요거를 이제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외환은행 인수할 때 뭔가 그래요, 좀 네. 석연치 않았던 거, 네네. 그리고 팔 때 석연치 않았던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대응할 때 우리 정부가 또 석연치 않았던 거, 네네. 이 세 가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요거 좀 짚어주시죠. 우선 그 세 가지 단계에 모두 주도적,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현재 추경호 의원이고요. 두 네. 번째 지금 현재 화면에서. 국회의원이더라고요. 현재 국회의원.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은행과장, 은행제도과장으로 변양호 국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변양호 국장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추경호 네. 과장이었고요. 그건 이제 론스타가 들어올 때. 네. 그리고 론스타가 탈출할 때는 이제 김석동 금융위원장 옆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었고요. 그 뒤에 론스타가 나가고 나서 이제 IST 소송을 할 때는 네. 기재부 1차관 네. 들어서 TF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가서 TF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 근처 대구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공천받아서 대구 달성인가 예.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야. 그렇게 해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김석동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감독정책 1국장 인수할 당시에. 예, 인수할 당시에 위원회 인수할 당시에. 그때는 금감위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론스타가 탈출할 때는 금융위원장. 그래서 이제 방망이를 진짜로 두드린 사람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IST 때는 증언하러 미국을 갔었죠. 네. 자, 지금 아까 그 최욱 씨가 나눈 세 가지 쟁점 중에 마지막 쟁점, 이제 분쟁소에 넘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분쟁에 관련된 문건을 이제 KBS가 입수해서 어제 보도가 이루어졌고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데 네. 그 입수한 문건에 보면은 산업 자본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거 바라보는 좀 거죠? 물고 늘어져야 되는 대목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쟁점 가장 아닌가요? 아픈 데를 네. 내가 놔주겠다. 아하. 이거는 뭐 그 무협지 같은 데서 이 등에 혈도를 딱 이제 찍었다가 네. 내가 이 손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냥 힘만 딱 주면 이제 상황이 싹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죽자 사자 싸우지 않겠다. 너랑 나랑 뭐 우리 서로 다 아는 처지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연극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진실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상한 동기가 밑에 깔려 있다면 이제 뭐 론스타가 돈 받아가겠다고 그러는데 딴 데는 줄 데가 없어요. 론스타한테 돈 줄 데 있는 데는 딱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하나금융지주 네. 사간 사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아. 그런데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뭐 주주도 있고 뭐 다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민돈은 눈먼 돈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기 와서 소송해서 뭐 소송해서 지는데 돈 주는 거야 뭐 어떡하겠냐. 내 돈도 아닌데 뭐. 뭐 그렇게 혹시 그런 미략이 있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부터 쳐다봐야 될 내용 일단 아닐까. 교수님께서 제기하는 의혹이니까요. 그 오늘 어제 보도 관련해 가지고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 회사로 공문이 왔는데 기밀 유지 때문에 네. 방송에 있어서 뭐 신중을 기해달라 안 했으면 자제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 문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로 뿌린 그거는 이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거기는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고 오늘 KBS에 온 공문은 조용히 있어달라. 네. 이거고 둘 다 앞에 내세우는 거는 국익이었어요. 네. 그런데 과연 국익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대응이고 네. 그러냐. 오히려 저는 거꾸로 국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관료들을 압박해야 야 이거 잘못하면 나 죽을 것 같다. 너 여기 와서 돈 받아갈 생각은 말아라. 아무래도 이거 뭐 딴 데 가서 받든지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KBS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론스타 관련 보도는 KBS 9시 뉴스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관심 깊게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더 라이브와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합작품 갓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질적 대표 김동환 소장 김프로님 그리고 문희만 대표 정영진 씨 정프로 두 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론스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또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요. 네. 외환은행 찾기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적이 신과 있는데 함께해서요. 그 아마 정프로도 기억나실 텐데 이분이 정말 흥분을 하셔가지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팩스 5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환은행이 얼마나 부실한 은행인가를 증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문건인데요. 네. 원래대로 하려면 저도 금융기관에 뭐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직인도 찍고 대표이사 명판도 찍고 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 팩스 5장으로 외환은행의 부실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규명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생략돼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니 이게 큰 정말 국부 유출이 심각한데 우리 정영진 씨 이런 거에 분노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일찌감치 네. 여기 굉장히 늦네요. 제 일찌감치 3단계 처벌론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3단계 처벌론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외환은행 당시에 그 중요한 이시에 있었던 임원들 그 사람들 없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경제 관료들 당시 고위 관료들 지금 이름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과연 이 일들이 정치인들의 허락 없이 묵인 없이 가능했겠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은행 하나 파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야의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네.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만큼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야 소송할 때도 말이 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처벌도 없이 우리나라 사건 제대로 처벌 안 하는데 외국 나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정영 씨 지금 네? 실명 하나 얘기 안 하고 아주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기겁하게 그렇게 실명 하셨어요. 부분은요. 네.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분야의 사람들 모두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네. 그 파일을 제가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 풉니까? 당연히 풀어야죠. 아, 다 진짜 자료 갖고 계세요? 당연히 갖고 있죠. 그때 자 녹음을 하면서 갖고 있었다니까요. 어째 내일은 9시 뉴스에 출연하실 것 같은데 더 라이브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또 가겠습니다. 정의감 갖고 있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게 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댓글 좀 올라오고 있나요?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는데 아직까지 약하다는 의견이네요. 자, 이제 경제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경제 이야기 빼놓고는 오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합의 현장 잠깐 보고 오시죠.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거 우리와도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끝난 겁니까? 그 화면에 나왔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때는 장수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장수는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럼 상대방 장수는 누구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격이 맞지. 이게 종전이 되는데 네. 부총리가 온 거예요. 격도 한참 차이 나잖아요. 희한하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건 종전이 아니고 휴전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임시적인 휴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격도 안 맞는 자리에 저 합의문을 딱 들고 왜 사진을 찍겠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국내용. 내가 18개월 동안 중국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양보받았지 않냐. 그래서 10개월 남은 선거 때 나 찍어야 되지 않겠어? 선거용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래서 같은 날 네. 뭐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그 같은 날. 바로 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진짜요? 네. 이런 거 모르는 못 물어볼까 내 대신 물어보는 트럼프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고 있잖아요. 예. 까마득하게 우리는 그렇죠, 잊고 있지만 탄핵당하고 있는데 같은 날 사실은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이제 소추했습니까? 상원으로 네. 서류를 넘기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 다 그냥 묻혀버렸군요. 원래 그 뉴스가 모든 언론이 다 일면에 다 실을 만한 뉴스였는데 지금 저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상당히 많이 좀 완화를 시켜놨다는 거죠. 뭐 그렇게 그 투정부래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국내 정치용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이건 또 효력이 있는 거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너무 많더라고요. 86쪽 분량. 요거를 우리 정영진 씨가 뭐 주워 들은 걸로 어떻게 간략하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86페이지를 일일이 읽어본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읽었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읽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86개의 기사를 잘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받아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미국이 얻어낸 거. 자, 미국이 얻어낸 겁니다. 2년 동안 2 years 2천억 달러 어치 미국 물건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플러스 2천억 달러입니다. 와, 좋네, 미국 입장에서. 23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보통 뭘 약속하냐면 기술 이전. 그렇죠. 대부분 강요를 거의 합니다. 근데 그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줄 힘을 쓰겠다. 노력하겠다. 네, 노력하겠다. 이건 약간 제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완전히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힘을 쓰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했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협상입니다. 중국이 받아낸 건 뭐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추가로 1,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캔슬. 그러니까 철회. 중국이 미국에 뭘 팔려고 할 때 거기에 막 세금을 너무 많이 붙였는데 관세를 그걸 좀 이제 완화해주고 부과를 계획 처리하고 그다음에 1,200억 달러 규모의 부과해온 관세를 반으로 깎아줍니다. 15%를 7.5%로. 그러나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25% 관세는 요건 안 깎아줬는데 요건 이제 다음 2차 협상을 위해서 미국이 남겨놨다. 또 재선용으로 남겨두네요. 요건 이제 또 제가 전제 조건이 거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중국과 합의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시 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국내 정치에서 뭔가 뒤틀리거나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외부에서. 제가 그래서 임시적인 휴전이라고 합니다. 합의는 했으나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명분을 딱 만들어 놓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그래도 좀 유리하고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미국이 승리했다고 봐요. 미국이 문제를 일으킨 거고 18개월 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 달러씩 한 해에 1,000억 달러씩 더 사요. 2년에 2천억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농산품,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미국의 제조업 사이드에서 뭘 만들어서 중국에 팔 게 없어요. 중국이 더 싸죠. 그래서 뭐 안 사주려고 사는 게 아무리 골라도 살 게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래서 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어디냐면 농산품을 많이 만드는 이른바 팜벨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두라든지 옥수수 이런 거 많이 사주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사야 됩니다. 돼지 많이 키워야 되고 또 콩 많이 쓰잖아요. 어차피 에너지 저쪽 사우디나 이런 데서 사오는 거 이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무슨 질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2천억 사주는 게 그다지 타격이 있거나 또 한편으로 또 걱정하시는 게 야, 미국 물건을 중국이 이렇게 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 별로 피해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합의를 한다는 거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재료를 팔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겠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일단 올해 말까지라도 봉합했다는 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좋은 뉴스고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소장님 뭐 미국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윈윈이네요. 나쁘지 않네요. 중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관세도 우리 정영진 프로가 얘기했듯이 기존에 부과한 관세를 완전히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그다지 큰 수익을 얻었다,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관세는 일단 윈윈에서 약간 의문의 일패를 당한 나라들이 있죠. 누구죠? 브라질. 브라질은 왜 나오죠?
브라질이 원래 이제 중국에 콩 같은 거 많이 수출하거든요. 둘이 싸우다가 괜히 얻어맞은 건 지금 브라질이 얻어맞은 거예요. 오히려. 네, 아니면 뭐 중동 국가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우린 피해 없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좋다. 좋은 편이다. 대신 우리는 지난 한 1년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그렇죠. 네, 그거 네. 이제 좀 회복을 해야죠. 네. 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1차 합의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2차 합의, 뭐 전에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어떤 걸 주고받을지가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1차 합의가 올해 말까지는 유효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1년 정도를 보자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제 세컨 라운드 2차 합의를 할 텐데 네. 그 상황이 되면요. 전혀 다른 양상을 띌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관세 좀 올리고 뭐 대두 좀 사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G2라고 하잖아요. 네. 한 산에 큰 호랑이 2마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논리거든요. 하나의 강자만 유지될 수 있다. 네. 이런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커온 거를 아주 구조적으로 2위 국가에서 추락시키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 그리고 특별히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만 네. 일단 봉합해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속셈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그때는 표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세 번은 대통령 할 수 삼선은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더 집요하게 구조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총력을 다해서 국가의 경쟁력,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찬스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뭐 댓글에서 우리 정영진 씨 너무 홀대하지 마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는 지식이 있으면 다 뱉으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저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나오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다는 거 아니야. 참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자기 고백이 아니고요. 아이고 참.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미중 갈등을 쉽게 설명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아이고, 싶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 미중 갈등 네. 속에서 네. 우리의 역할. 뭐 너와 나의 갈등이 더 큰 문제야 지금. 아니, 나가셔서 방송 끝나고 두 분이서 따로 자리 마련해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역할. 네, 우리의 역할은 중국이 이제 수출길이 좀 열렸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의 수출은 상당수가 중국에 몰려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중간재들을 우리가 많이 수출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빨리 늘려야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산,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걸 좀 빨리 키우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들었던 얘기를 길게 내리네. 한 말씀만 더 예,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자, 부탁드릴게요.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016년 사드.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일단 봉합을 하면은 네.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개선될 여지에 틈을 보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 단체 여행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내수 활성화하는데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봉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유리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한 프로 갓경제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더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